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떡하죠? 조용히 해. 사고는 없던 일이야. 신생아실 안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비명과 짓누르는 목소리가 복도 끝 세탁실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도심 외곽의 고급 산후조리원은 한낮의 폭염 속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세탁실 안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흰 수건과 베네 저고리를 정리하던 정순 할머니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63세의 정순 할머니는 40년 동안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이 산후조리원의 세탁원으로 들어온 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어가는 참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신생아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리원 복도는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탁 바구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막 내려온 빨랫감이었습니다. 작은 베네 저고리, 손바닥만 한 손수건, 그리고 콩알만한 양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에 작은 양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양말 한 짝의 발끝 부분에 마른 핏자국이 검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피나 입가에서 흐른 가벼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양말 안쪽까지 깊이 스며든 한참 동안 흘렸을 흔적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신생아를 받아 안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양말 속에 담긴 이야기를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그냥 흘린 피가 아니야. 정순 할머니는 핏자국이 묻은 양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세탁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 안으로 그 양말을 슬며시 집어넣었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큰일이 날 일이었지만 정순 할머니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순 씨, 여기 있었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조리원의 원장 최 씨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원장 최 씨는 늘 그렇듯 빳빳하게 다림질된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가운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네, 원장님. 빨래 정리 중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자연스럽게 발치 뒤로 밀어넣으며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요. 신생아실 빨래는 내가 따로 처리할 거니까 손대지 말고. 원장 최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원장 최 씨가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정순 할머니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깨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고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신생아실 빨래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 40년 경력의 정순 할머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실 수간호사가 직접 빨래를 처리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대는 자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가방 속에 넣어둔 양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양말 한 짝이 손바닥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그 위로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핏자국을 더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아가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순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양말을 꺼내 깨끗한 손수건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들었던 대화. 정순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40년 동안 간호 기록을 써온 손은 정확하고 단정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새벽 공기는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한 정순 할머니는 가장 먼저 신생아실 앞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산모 휴게실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산모는 흐느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여인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순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미경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기가 갑자기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어제 아기 우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한 번도요. 평소에는 한 번씩 멀리서라도 들렸는데. 미경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제가 아기 보고 싶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 중이라고.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산모님,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늘이요. 박하늘. 태어난 지 이제 막 9일 됐어요.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산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기 양말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네, 양말이요? 미경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얀색이요. 발등에 작은 별 모양이 수놓아진. 제가 직접 골라서 가져왔어요. 정순 할머니의 손끝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그 양말이 바로 그 양말이었습니다. 발등에 작은 별 모양이 수놓인 하얀 양말. 산모님,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른신 휴게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경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무언가를 직감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처음 간호사 가운을 입고 신생아실에 들어섰던 날,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그 작고 따뜻한 생명, 그리고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지켜왔던 단 하나의 약속. 어떤 아기도 억울하게 두지 않겠다. 세탁실 문을 닫고 정순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로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폭염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위 속에서 정순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세탁원 정순이 아닌 또 다른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순 할머니 자신조차도 그 결심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끊임없이 조리원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원장 최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신생아실 문이 몇 번 여닫히는지, 40년 경력의 간호사는 단 하루 만에 조리원의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저녁 7시 어른신 휴게실. 정순 할머니는 미리 그곳에 도착해 미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핏자국이 묻은 작은 양말이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입는 분홍색 가운을 어깨에 단정히 여민 채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두 눈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다고. 네, 산모님. 이리 앉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를 자리에 앉히고 휴게실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종이 봉투를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산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걸 좀 보세요. 종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작은 양말 한 짝이었습니다. 발등에 별 모양이 수놓인 하얀 양말. 발끝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깊게 번져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늘이. 미경 씨는 양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님, 어제 오후에 신생아실에서 내려온 빨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양말 한 짝만 핏자국이 묻은 채로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산모님, 저는 40년 동안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핏자국은 신생아가 가볍게 흘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발끝까지 이렇게 번질 정도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미경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하늘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원장님은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만 하시는데 어느 병원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면회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산모님이 산모님 아기의 진료 기록을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요? 네.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의료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모님 아기의 보호자는 산모님과 아기 아버님이세요. 조리원도 옮겨졌다는 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의료기관에 준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요. 사고가 의심될 때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모님,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진료 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거절하면 그 자체가 큰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양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걸 다 아세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탁원으로 일하기 전에 오래도록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산모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적어두었던 기록들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온 첫 달부터 정순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모들은 자주 바뀌었지만 유독 어떤 산모들은 떠나는 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산모는 조리원을 나서기 전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탁실로 내려오는 빨래 안에서도 가끔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약품 냄새가 평소보다 짙게 밴 수건, 한쪽이 찢어진 베넷저고리,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작은 양말들. 정순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간호사 생활이 만든 습관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비슷한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만 7건. 정순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원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저는 분명히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진료 기록 사본으로 발급해 주세요. 미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산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가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거기서 받으셔야지. 왜 여기서 그러세요? 원장 최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도 분명히 처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 기록을 보여주세요. 의료법에 보호자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산모님, 지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원장 최 씨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세탁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미경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의 녹음 표시 등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정순 할머니는 세탁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신생아실 옆 작은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박미경 산모, 자꾸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요. 300만 원, 평소대로 준비해. 합의서 양식도 그대로 가져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산모가 너무 차분해요.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있다는 거야? 이 조리원 안에 누가? 원장 최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세탁원 아주머니 정순 씨 말이에요. 요즘 산모들이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정순 씨가 그냥 세탁이나 하는 사람 아니야? 60대 아주머니가 뭘 알아? 그래도 일단 잘라내는 게 어떨까요? 트집 잡을 일 만들어서
다음 주에라도 내보내시지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가슴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 이제 막바지구나.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를 다시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산모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녹음도 잘 되셨지요? 네, 어머님. 다 녹음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자꾸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세요. 300만 원을 받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요. 300만 원이라.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모님, 제가 6개월 동안 이 조리원에서 본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당한 산모들이 모두 그 300만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10년이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산모님이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모님,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어머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원장님이 어머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미 잘릴 사람입니다. 잘리기 전에 할 일을 해야지요. 정순 할머니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조리원에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야간 근무자만 신생아실에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폭염은 밤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고 조리원 안은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무겁고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세탁실 불을 끄고 가만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 최 씨의 개인 서재는 조리원 가장 안쪽 산모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잠겨 있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이 조리원의 모든 열쇠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손이 서재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벽 한쪽에 놓인 키 큰 화분 뒤로 작은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것은 분명 원장 최 씨의 발소리였습니다. 평소 조리원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었지만 외출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굽 있는 구두로 갈아 신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장 최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숨은 화분에서 채 5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박미경 산모, 그 여자 자꾸 시끄럽게 굴면 우리만 손해야. 원장 최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른 거친 톤이었습니다. 세탁원 그 아주머니? 그래, 내일 당장 잘라. 트집은 만들면 되니까. 빨래 분실이든 뭐든. 정순 할머니의 손이 화분 뒤에서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너는 다른 거나 신경 써.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절대 누구 손에도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원장 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짧은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고 잠시 후 서재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화분 뒤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라. 40년 경력의 직감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원장 최 씨가 그 박스를 직접 입에 올렸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재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고 복도의 공기는 더디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재 문이 다시 열렸고 원장 최 씨가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종이 봉투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원장 최 씨는 그것을 들고 조리원 1층 안내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순 할머니는 화분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이다. 정순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서재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원장 최 씨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은 책장과 책상 하나, 그리고 한쪽 벽에 놓인 큰 캐비닛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캐비닛은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이 캐비닛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누런 종이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검은 매직으로 짧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공개 건. 정순 할머니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박스 안에는 색이 바랜 서류철 여러 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철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산모의 이름, 아기의 이름, 사고 일시, 그리고 합의 금액.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정순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류철은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2권, 3권, 4권. 박스 안에 든 서류철의 수는 모두 7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7권. 정순 할머니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빠르게 살피며 숫자를 셌습니다. 10년 동안 이 조리원에서 조용히 묻혀온 사고가 무려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경, 박하늘. 사고일자, 어제. 서류에는 이미 합의서 양식이 미리 작성되어 있었고 금액란에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의 서명란만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가방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녀가 작년에 사들인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민주나 할미가 이거 하나는 잘 배워뒀단다.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기록, 합의서, 산모의 서명, 그리고 원장 최 씨의 직인까지 찰칵 찰칵. 40년 동안 간호 기록을 작성해온 손은 무엇이 핵심 증거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든 서류를 찍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부분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원장 최 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빠르게 서류철을 박스 안에 넣고
박스를 캐비닛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보았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서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는 이제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옷장 안으로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겼습니다. 옷장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원장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옷장 틈새로 원장 최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살피고 캐비닛 안을 한번 확인하더니 다행히 박스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정리가 완벽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원장 최 씨는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서재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찰칵. 정순 할머니는 어둠 속 옷장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심장이 빠르게 뛴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잠겼구나. 정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천천히 나와 서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서재에는 정원으로 향하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작은 몸을 통과시켜 정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흐릿하게 떠 있었습니다. 폭염 속 도심의 밤이었지만 그 별만큼은 또렷하게 정순 할머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세탁원의 얼굴로 조리원에 들어섰습니다. 세탁실에 들어선 정순 할머니에게 부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잠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부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사무실 안에는 원장 최 씨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보자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빨래 분실이 좀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빨래 분실이요? 네. 산모님들 항의도 좀 들어오고 이해해 주실 거지요? 정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원장 최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위로금도 조금 챙겨드릴게요. 원장 최 씨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순 할머니는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일은 잊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손바닥 안에서 가만히 구겼습니다. 세탁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방을 챙기던 정순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미경 씨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하늘이 다행히 고비는 넘겼대요. 그런데 산소 부족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어머님, 저 이대로 못 끝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산모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조리원을 나서는 정순 할머니의 어깨 위로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폭염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촬영한 모든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탁원이 아니었던 정순 할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선 정순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오래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5층 끝방 문 앞에는 빛바랜 명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자문 김정순. 정순 할머니는 명패를 가만히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정년퇴직 후 잠시 닫아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40년 동안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정순 할머니는 퇴직 후 의료분쟁 자문가로 활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사고의 진실을 가족들에게 찾아주었던 사람. 산후조리원의 세탁원으로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정순 할머니의 옛 동료였던 간호사 한 사람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 조리원에서 일하던 제 후배가 이상한 소문을 흘리고 갔어요.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다들 300만 원 받고 입을 다문다고. 그 한마디가 정순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정순 할머니는 이름은 그대로 둔 채 경력만 숨기고 그 조리원의 세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 평범한 아주머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선 정순 할머니는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큰 화면 위에 띄웠습니다. 17건. 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묻혀온 작은 생명들의 이름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천천히 짚어나갔습니다. 한 명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경 씨는 명패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산모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저는 단순한 세탁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40년의 간호사 경력, 의료 분쟁 자문가로서의 일, 그리고 6개월 전 조리원에 잠입하기로 결심한 이유까지. 미경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네. 그래서 산모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정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무서웠는데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원장님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부터 정순 할머니와 미경 씨의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정순 할머니는 10년 동안 사고를 당한 산모들의 명단을 추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촬영해둔 서류들 속에는 산모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명단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쟁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년 전 그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를 겪으셨던 분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데 어떻게 그 일을 아세요? 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합의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산모님, 그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협박과 회유로 받아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산모님 한 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산모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예린이었어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그렇게 됐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한 사람씩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밤 울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그 일 이후 부부가 헤어졌고, 또 어떤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슬픔이 정순 할머니의 사무실로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미경 씨는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늘이의 진료 기록 사본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정당한 요청이었기에 곧바로 사본을 내주었습니다. 기록에는 조리원에서 응급실로 옮겨질 당시의 상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 시간이 길었고 응급 처치가 늦었다는 정황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리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와 큰 병원의 진단서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리원 측 기록은 사고 시간이 늦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미경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산모님,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리원이 사고를 인지한 시간과 실제로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 사이에 1시간이 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1시간이 우리 하늘이의 운명을 바꿔놓은 시간입니다. 미경 씨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정순 할머니는 자신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한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30년 가까이 의료 분쟁 사건만을 다뤄온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한 산모의 사건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묻힌 17명의 작은 생명들의 사건입니다. 선생님, 자료가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원장 최 씨에게서 미경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산모님, 며칠 동안 연락이 잘 안 닿으셔서요. 저희가 위로의 뜻으로 좀 더 챙겨드리려고요. 7천만 원 정도 어떠세요? 합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300만 원에서 갑자기 7천만 원으로 뛰어오른 숫자. 그것은 원장 최 씨가 무언가를 직감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경 씨는 정순 할머니와 미리 약속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산모님,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도 더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끄는 미경 씨는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미경 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산모님,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펼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은 모든 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치 사고 기록 사진, 조작된 의료 기록과 큰 병원 진단서의 비교 자료, 사고를 겪은 산모들의 증언서 7통, 원장 최 씨가 미경 씨에게 보낸 합의 제안 녹취,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핏자국이 묻은 작은 양말 한 짝. 정순 할머니는 양말을 가만히 손에 들었습니다. 하늘아, 너 덕분이다. 너 같은 아기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할미가 끝까지 감아.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의 일주일이 끝나고 그 끝자락에서 다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순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미경 씨도 동행했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찰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순 할머니는 가만히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모님, 지금부터는 법이 우리 편에 설 차례입니다. 미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주일 전의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 아기의 어머니가 가진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차에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위에는 작은 양말 한 짝이 흰 손수건에 곱게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곧장 형사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아둔 형사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형사님,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한 산후조리원에서 조용히 묻혀온 사고들입니다. 한 번에 모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정순 할머니가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두 건이 아니네요. 그것도 의료 기록 조작 정황까지. 네. 형사님, 17건입니다. 그 안에 산모님들의 증언서와 녹취 자료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살피더니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형사과 안에는 여러 명의 수사관이 모여 자료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만한 자료를 어떻게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박미경 산모님이 가장 큰 용기를 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입을 다물고 있던 산모님들이 마침내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경 씨는 형사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기 하늘이가 겪은 일, 조리원이 사고를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그리고 7천만 원의 합의금 제한까지. 진술이 끝났을 때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모님, 정말 큰 용기 내주셨습니다. 오늘 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낮의 폭염이 가장 거세지던 시각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그 고급 산후조리원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리원 안으로 수사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안쪽 서재에서 원장 최 씨는 그날도 늘 그렇듯 빳빳한 흰 가운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안 계신데. 원장님이 본인 아니신가요? 아, 그게. 원장 최 씨의 손이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수사관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조용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원장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리고 잠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캐비닛 안에 숨겨져 있던 박스가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천천히 끌어내려졌습니다. 박스 위에 적힌 짧은 글자, 미공개 건이라는 그 네 글자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원장 최 씨는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이 그 박스 하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산후조리원 사고 은폐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작은 생명들의 이름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순 할머니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딸 예린이를 잃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린이 산소에 가서 환하게 웃고 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정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예린이가 가장 좋아하겠지요? 어머님이 다시 웃으시는 것을. 전화를 끄는 정순 할머니의 손에는 그 작은 양말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핏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양말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7명의 작은 생명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가장 작고도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한 달 후 미경 씨가 정순 할머니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한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늘이가 어머님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하늘이를 정순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생명의 무게가 정순 할머니의 팔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하늘아, 할미야. 내가 가장 큰 일을 한 거란다. 내 양말 한 짝이 17명을 살렸어. 하늘이는 작은 눈을 깜빡이며 정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정순 할머니의 손가락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신생아를 받아 안았던 그 손이 다시 한번 작은 생명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하늘이는 정말 강한 아기입니다. 후유증 걱정 있다고 하셨지요? 네, 어머님. 그래도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큰 병원 선생님도 이 정도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산모님이 그날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료 기록을 정정당당하게 요청하고 녹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경 씨는 정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늘이가 좀 더 크면 저도 어머님처럼 다른 산모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무서워서 입을 못 여는 산모님들 옆에서 어머님이 제 옆에 계셨던 것처럼요. 정순 할머니의 눈가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산모님, 그 마음이 가장 큰 약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옆에 서 있어 주는 일이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는 원장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업무상 과실, 그리고 조직적 은폐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의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비슷한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점검 제도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작은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 앞 명패에는
여전히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 분쟁 자문 김정순. 다만 그 옆에 작은 글자 하나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작은 등불.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비추었습니다. 미경 씨가 보내준 하늘이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하늘이는 작은 손에 별 모양이 수놓인 새 양말을 한 짝 곱게 신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 다오, 하늘아. 내가 살아준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단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핏자국이 묻은 작은 양말 한 짝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누군가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순 할머니와 미경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꼭 기억해 두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이든 산후조리원이든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우리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곧 진실이고 진실이 곧 가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록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순 할머니처럼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